다른 그 중앙부처에서 하는 부처만의 특색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많은 여러분들께 사실 기술 지도라는 곳에서 엑셀러레이터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의 투자 동향과 투자 유치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전북 기술 지주회사라는 곳에서 엑셀러레이터로서 10년간 투자 유치, 그다음에 투자 유치 전략 강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투자 심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투자의 동향,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자와 기업별로 투자 유치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크게 3가지 챕터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투자의 이해고, 두 번째로는 투자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트업의 시기별 운영 사항을 보면 우리 극초기인 경우와 초기, 그 다음에 중기, 그 이후에 후기, 성공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극초기인 경우는 일단 대표이사와 팀원이 함께 구성을 이루어서 사업 모델, 즉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MVP를 구현하게 되는데요. 최소 기능이 탑재되거나 구현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MVP라고 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서 이제 초기 단계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 초기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초기 단계에는 먼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마케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 모델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요 조사가 필요한데요. 수요 조사를 위해서 많은 소비자들과 함께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뒷편에 있는 챕터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중기로 하게 되면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고 나서 시장 진입 이후 시장 확대에 되는 단계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외주 용역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외부 기업과의 연계성을 이제 끊고 자체적으로 생산 시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 이후에는 더 높은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업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성공 단계인 IPO 단계에서는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본 증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차 증자 시기는 주로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출시하는 시기에 많이 진행이 되고요. 2차 증자 시기가 가장 큰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양산이라든지 자체 양산이라든지 영업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으로 투자 유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성장 단계별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업을 준비하고 나서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흔히들 볼 수 있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에 해당되고,
실제로 엑셀러레이터라든지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ACVC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별도로 좀 구성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기술 개발이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반면에 엑셀러레이터나 VC 같은 벤처 캐피탈들은 기술 개발이나 제품 개발을 하려는 기업보다는 생산, 양산을 준비하는 단계, 그 다음에 마케팅을 확장하는 단계, 그 이후에 서비스를 확장하는 단계, 이렇게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기업과 투자자 간의 괴리가 있는 부분들은 좀 미리 알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의 시기별로 투자 유치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극초기 단계에는 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나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운영 목적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를 넘어서 초기와 중기 단계에서는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 즉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객들을 확보하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걸로써 회사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투자와 M&A, 신사업을 위해서 세 번째 투자 유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투자 유치의 목적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적인 투자 유치 진행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보다는 X라고 쳐져 있는 부분을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상적인 투자 유치 진행 환경을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X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들의 목적을 가지고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에 리스크가 없이 사업 영위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기업을 운영해 하는 데 있어서 현재 현금 자금, 즉 캐시플로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기업들도 IR 투자 유치를 진행해서 우리 기업도 한번 같이 동참을 해볼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투자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 투자를 받는 기업과 투자를 받는 금액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이 활발한 것 같아서 막연한 동참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사업 성장 계획에 맞추지 않고 투자 유치를 위한 IR만 잘하면은 투자 유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좌측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표시를 한 바와 같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시기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명확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캐시플로우를 맞춰가는 그런 구조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J커브형 구조로 나와야 합니다. 이 J커브형 구조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투자 시장이 활발한 경우 투자 유치가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 유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자 유치를 진행하셔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투자 유치를 받을 때 유리한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 가치가 상승했을 때 투자 유치를 받는 것을 적극 권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투자 유치를 꼭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하셔서 곰곰이 생각하고 지금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투자 심사 근무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반 자영업처럼 그 손익분기점까지,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결손,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시점과 흑자가 나는 시점에 그 중간 단계를 영원히 되는 단계를 손익분기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손익분기점 도달 시까지 충분하게 자기 자본으로 비용이 감당 가능하면은 굳이 투자 유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본에 해당되는 부분은 물론 본인의 그 대표이사의 자금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을 이용한 융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 유치를 굳이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투자 유치를 패스해도 되는 스타트업은 ICT 인프라를 통해서, 즉 쉽게 말하자면은 요 근래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컨슈머 쪽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ICT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급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이나 인프라가 많이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급성장을 통해서 손익분기점이 빨리 올라가는 경우에는 굳이 투자 유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일단 투자와 융자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쪽에 먼저 포커스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로 벤처 캐피탈인 엑셀러레이터와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투자사, 일반 투자사들 위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사와 피투자사, 그러니까 우리 일반 기업들, 투자사와 일반 기업은 주주관계로 형성이 됩니다. 또한 계약별로 굉장히 상이한 경영 간섭을 받게 되는데요. 일부 계약에서는 경영 간섭을 받게 되고, 또 다른 부분의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경영 간섭 없이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도 마찬가지고 투자사도 마찬가지로 투자에 대한, 투자 자금에 대한 리스크는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보수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의 경우 수익이 나게 되면은 그 수익의 비율에 따른, 투자 유치를 받은 비율에 따른 이익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수 방법으로는 MBO, M&A, IPO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주요 검토 사항을 보면 우선 먼저 사업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는 융자에 비해서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스타트업의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곳은 주로 어떤 곳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정부 정책 자금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 자금이나 주변 지인들을 이용한 셀프 조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나 정부 부처로부터, 흔히들 많이 하는 주변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스타트업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벤처 캐피탈에 해당되는 VC 부분은 비율적으로 2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투자 유치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투자 유치를 받기 전에 꼭 투자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마찬가지로 통장 잔고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유치를 받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제시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작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마케팅이나 사업 확장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지출 목적이 명확해야지만이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 필요한지인데요. 이거는 꼭 투자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통장 잔고 파악과 함께 우리 회사에 6개월 뒤나 아니면 1년 뒤에 어느 정도 자금이 소요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 유치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투자사와 미팅을 하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투자 유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투자 유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얼마가 필요하며 어디에 쓸 건지를 가장 유심히 보는 부분이 투자사들의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액과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얼마의 금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그 부분을 투자 유치할 때 설명을 하시면은 가장 좋은 투자 유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 전의 확인 사항을 목적과 시기, 규모로 나눠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고객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마인드로 목적을 결정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을 만나다 보면 고객을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 유치를 받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 유치의 목적을 반드시 고객에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받고 그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목적으로 투자 유치 IR 자료를 만드시면 가장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인데요. 일단 보통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6개월 전에 투자 유치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것보다 앞서서 먼저 준비하셔야 할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 분석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많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자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만족을 할 수 있고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한 80% 이상, 90% 이상 이 정도 나와주면은 가장 소비자 분석이 잘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투자사들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분석, 즉 수요조사나 수요 검토, 수요 분석이 되었는지를 가장 우선시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소비자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느 정도 규모로 받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투자를 받는 규모는 기업마다 다르고 기업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도 1년 차인 경우와 2년 차, 3년 차인 경우 각각 다르게 투자 유치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현재 우리 회사가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목적을 반드시 고민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 유치를 받아야 하는 규모를 산정하시고 제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이후에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지분 방어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투자 유치를 받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으로 투자 유치 전 확인 사항으로 J커브 성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챕터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J커브 성장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회사가 과연 꾸준한 매출이나 성장보다는 급격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례를 들어보면 여기 J커브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어 놨는데요. 하단에 보시면은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연도별로 우리 회사의 매출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의 매출과 연관된 영업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J커브형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구조의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3년 이내의 기업이라서 연차별로 재무제표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구조의 회사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하단에 보신 것 같이 분기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20년에 1분기와 2분기, 3분기, 4분기, 그 다음 2021년에 1분기처럼 분기별로 나눠서 우리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재무 사항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구조라면은 투자 유치를 받을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투자 동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타트업의 글로벌 순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국가별로 기업 환경 자체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창업 환경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수준이고요. 반면에 투자자들은 보호를 받기 위한 투자자 보호 생태계에서는 23위로 낮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이 그래프와 표가 의미하는 부분은 기업들이 투자자보다 더 유리한 환경에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작년까지의 기준으로 투자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도별로 신규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투자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올해 2021년도 상반기 기준으로도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수치로 증가를 했다라는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잘 조성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로 어느 업종이 신규 투자를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비중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바이오 의료 분야와 ICT 서비스 쪽인데요. 주로 일반적으로 많이 VC 대규모의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인 경우에는 바이오와 의료 쪽에 많이 투자를 하면 엑셀러레이터와 일부 VC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ICT 서비스, 즉 최근에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 ICT 플랫폼 사업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는
그렇다면 업력별로 신규 투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비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많은 3년 기업 설립한 지 3년 이내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질문을 많이 해옵니다. 3년 이내 스타트업들은 투자 유치를 받기 어렵다던데 과연 그럴지 안 그럴지 잘 모르는 상황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도 고민하다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해마다 보시면은 3년 이내 초기 기업 같은 경우도 30%라는 비중으로 평균 30%가 넘는 비중으로 투자 유치, 신규 투자 유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투자 유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계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주라는 투자 계약 조건인 67% 정도 가장 많은 투자 유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와 그 아래에 있는 보통주, 그리고 흔히들 많이 말하는 CB라는 전환사채, 이 세 가지 계약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분기별 투자 추이입니다. 이건 2020년 자료를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지만 2019년, 18년 계속해서 대동소이하게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3분기와 4분기에 가장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대부분의 투자사들도 연차별로 투자를 해야 하는 금액들이 목표 금액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분기와 2분기에는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시기로 보고 투자를 섣불리 들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1분기와 2분기에 기업들을 발굴하고 검토하고 분석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주로 3분기 때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4분기 때는 연차별 목표 투자 금액을 투자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전략을 짜보자면은 가능하면은 1분기 때부터 투자사들과 미팅을 하고 늦더라도 2분기 때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업종별 투자 건수는 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컨슈머 테크, ICT 쪽과 바이오 헬스케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창업가의 모습입니다. 남성이 좀 많은 편이고 3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분 공유형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평균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30대와 40대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형 IR 자료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30, 40대 대표이사분들이 가장 잘 작성하고 컨설팅 받은 이후에도 많이들 수정도 잘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투자 유치,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 유치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시드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평균적으로 3억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한 시리즈 A 단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외주 용역을 하다가 예를 들면 자체 생산을 하기 위한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팔리고 있는 제품 라인업이 3종이라고 하면은 5종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단계에서는 시리즈 A 단계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금액은 15억 정도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투자 유치를 진행한 기업들에 대해서 현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75%의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나 비즈니스 아이디어 단계가 아닌 이미 출시가 되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매출 실적입니다. 매출도 82%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이미 매출이 있는 기업인 경우 투자 유치가 더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17%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플랫폼 쪽 사업이나 바이오, 의료 쪽 사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향후 미래의 투자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보통 바이오 쪽 투자 같은 경우에는 3년, 4년이 지나도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타트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출이 있을 경우 투자 유치가 더 유리한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전년도 매출 규모는 대동소이하지만 주로 1억에서 3억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의 첫 매출까지 소요된 기간을 보면 창업 후 6개월 미만의 매출이 일어난 경우들이 많고 그런 기업들이 투자 유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는 스타트업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분석 자료들은 CB인사이트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글로벌 서칭 기업에서 준비한 자료라서 대부분 저도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굉장히 맞는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넣어봤습니다. 가장 일본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를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은 앞에 먼저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시장이 원하는 제품인지 원하지 않는 제품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조사와 수요 조사를 통한 분석, 그 다음에 우리 분석을 통해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방향을 수정하는 부분, 그리고 나서 다시 수요 조사를 다시 해본 이후에 그 받은 피드백으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시 한번 바꾸는 구조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성공하고 스타트업으로서 실패를 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사하고도 미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은 정부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도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수요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마다 기업들에게 수요 조사와 분석은 반드시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변경하면 좋겠다,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문제로 좀 보시면은 자금 부족 문제는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 인적 문제입니다. 팀 구성이라든지 팀워크 부조화일 경우에도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문제로서 멘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능하면은 혼자서 고민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최소 저는
2명 이상의 멘토를 통해서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문제는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와 기업의 공동 목표와 개별 목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기업의 투자 자금을 수여를 하고 기업은 투자사로부터 자금을 수여받아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투자자와 기업 사이에는 공동 목표로는 기업의 성장이 있습니다. 투자사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이 성장해야지만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데요. 윈윈 전략으로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목표는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투자사 기업 입장은 대표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투자사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투자사는 일단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넓이가 넓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만나기 때문에 깊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징으로는 주식을 매입하는 바이어 입장입니다.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에는 주로 숫자와 논리로 고민을 하는데요. 흔히들 사업계획서를 많이 써보셨겠지만 시장 규모라든지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 시장성과 시장의 성장성과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기업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게 투자사입니다. 그리고 투자사의 목표는 기업의 성장은 공동 목표지만 투자사 자체의 목표는 투자 회수입니다. 투자 회수를 통해서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장 높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장은 투자자의 관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그림의 하단에 보시면은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인지도 보고 분명히 투자하기 전에 다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 펀드의 성격, 팀원들끼리 궁합이 맞는지, 시장 크기는 어떤지, 경쟁 상황은 어떤지, 경쟁 기업들, 서비스들 다 검토를 하죠. 근데 이거보다 관심 사항은 투자 회수 쪽이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투자사도 하나의 기업이고 수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투자자의 이해와 오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많은 질문을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로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기술이 뛰어나면 투자하냐고 물어보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술도 뛰어나고 시장성도 뛰어나면 좋겠지만 두 가지를 조화가 된 기업들을 오히려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술성이 뛰어난 기업을 투자하겠냐 아니면 시장성이 뛰어난 기업을 투자하겠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시장성에 한 표를 더 던지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무구조가 좋아야 투자 받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기업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는데요. 재무구조는 투자사가 어떤 계약 형식으로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환사채 형식으로 투자 계약을 맺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요. 그렇지만 보통주 형식이나 상한전환 우선주 형식의 계약을 한다면은 자본 형식으로 잡히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 심사 기준이 비슷한지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이거는 단연코 아니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근무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하나의 기업을 가지고 4명의 투자 심사역들이 검토를 합니다. 4명의 투자 심사역들이 검토를 해도 찬성과 반대로 2대2로 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찬성 1명에 반대 3명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심사역들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심사역이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나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 기준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투자 심사역들을 만나는 건 좋지만 본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투자 심사역 또는 본인이 해당하는 산업 분야와 관련된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투자 펀드가 다르면 다른 투자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말씀인데요. 펀드마다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떠한 농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의 경우 농식품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받으셔야 하는데 바이오 쪽 투자를 하는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사와 미팅을 해서 농식품 분야에 기업 소개를 한다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펀드마다 다 성격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성격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펀드의 성격을 조금 알아보고 투자사와 미팅을 하는 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스타트업은 투자받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스타트업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선호하지는 않지만 비중을 보면은 30%대 정도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대략적으로 비슷한 비중으로 1대1대1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3년 이내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투자를 받기 힘든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투자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장 단계별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시드머니 투자, 그 다음에 시리즈 A, 시리즈 B, C 이렇게 나눠지는 투자를 받게 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드머니는 주로 소액 규모의 엔젤 투자자나 마이크로 VC, 주로 금액으로 따지자면은 소액 규모의 엔젤 투자는 1억 이하를 의미하고요. 마이크로 VC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하를 의미합니다. 물론 10억 이하긴 하지만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인 시리즈 A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시리즈 A 단계에서는 주로 엑셀러레이터가 아닌 벤처 캐피탈들, 인베스트먼트 회사들과 많이 미팅을 하게 됩니다. 시리즈 A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억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10억에서 30억 정도가 됩니다. 규모. 그리고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한 벤처 캐피탈당 10억에서 30억씩 여러 벤처 캐피탈들을 만나서 적게는 50억, 많게는 300억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단계가 시리즈 A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도 앞장에서 말씀드린 챕터와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성장 단계별 투자와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시는 기업이 대부분 프리시드 단계나 시드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프리시드 단계와 시드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시드 단계는 일단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품이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요.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구체화 됐는지를 가장 많이 검증하는 단계의 기업들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3F를 찾아서 설득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족, 그러니까 대부분 대표이사가 많은 자금을 프리시드 단계에서는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3F인 첫 번째 가족,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나 지인들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풀이라고 해서 바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보라고 한다면은 약간 먼 지인이지만 우리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나도 투자하고 싶어 라고 선뜻 말하는 그런 먼 지인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여러 기업들을 만나다 보면은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은 가족이나 친구,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 친하지 않은 지인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시드 단계에서는 주로 주변인들을 위주로 투자 유치를 받고요. 그 다음 단계인 시드 단계에서는 일단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프로토타입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서비스 베타 버전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시화된 단계의 기업에 해당됩니다. 일부는 바로 상용화 직전까지 와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경쟁사와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차별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야 하는데요. 이 시드머니 단계에서는 주로 엑셀러레이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1억 이하의 투자를 많이 진행하는 그런 투자사인데요. 여기에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1억 이하의 투자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기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진행할 방향에 대해서 컨설팅을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머니 단계에서는 엑셀러레이터들과 많이 투자를 하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계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번호별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환사채 10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상환, 전환, 우선주, 전환, 상환, 우선주라고도 표현합니다. 저희들은 RCPS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우선주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보통주, CS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으로 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동그라미를 친 이유가 좀 있습니다. 파란색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붉은색은 좀 부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먼저 보시면은 붉은색 부분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받게 되면은 부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부채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선주인 2번인 우선주인 경우에는 부채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본에 해당될 수도 있고 계약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인 2번의 우선주와 3번의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무제표상에 자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번인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자본이 될 수도 있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 2번, 3번을 구분을 해보긴 해봤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인 전환사채는 가능하면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투자 유치를 성공을 했고 투자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억을 받게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억을 받게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의 종류, 투자 계약의 종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0억을 받게 됐다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투자사가 전환사채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은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보통주인데요. 사실 보통주는 투자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인 전환사채 형식 가능하시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가능하다면 세 번째인 보통주로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이 1번과 3번 전환사채와 보통주의 접점에 있는 우선주 형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우선주의 투자 계약 형태가 67% 정도 되는 이유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계약을 만들다 보니까 우선주로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주로 투자를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도 자본에 해당되는지 부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계약의 종류별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환사채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환사채 부분은 일단 부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받으시는 게 좋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전략적으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투자사와 미팅 이후에 기업에 대해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투자 검토를 하게 됩니다. 투자 검토를 하게 되고 나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투자할 금액에 대해서 결정이 났다면은 투자사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 투자 심의를 하는 위원들과의 이야기가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전환사채로 만약에 계약을 요구하신다면은 가능하시면은 딜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투자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그 상황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기업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 단계인 RCPS 즉 우선주 쪽으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불가피하게도 투자사 입장에서는 우선주로 바꿔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은 투자심사약도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건수가 많지가 않은데요. 많은 기업들을 만나지만 실제로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3개월에서 6개월을 거쳐서 기업을 만나고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투자 계약 때문에 그 3개월에서 6개월이 되는 시간을 1년에 그 시간을 다 허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계약도 일부 좀 조율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투자자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엔젤 투자자와 소규모로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 즉 1억 언더에 투자를 하는 엔젤 투자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벤처 투자, 마지막으로 전략적 투자인데요. 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엔젤 투자자나 벤처 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엔젤 투자자는 주로 창업 초기 단계이고 벤처 투자는 상장 직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많이 변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상장 직전 단계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와 그 다음에 유한회사라는 LLC 그리고 VC 여러 가지로 좀 나눠지기 때문에 상장 직전 단계가 아닌 스타트업 3년 이내 스타트업들도 많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벤처 캐피탈의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전문 엔젤 투자자는 보통 1억 언더에 평균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엑셀러레이터 정식적인 명칭은 창업 기획자인데요. 엑셀러레이터들은 평균 1억에서 5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 이후에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LLC라든지 창투사들이 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 투자자 유형별 분류와 라운드별 투자 규모 및 기업 가치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사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기업들이 많으셔서 제가 국내에서 투자 기관별로 좀 나눠봤고 거기에서 메인 투자사별로 나눠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일일이 만든 게 아니라 창업진흥원 쪽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투자사들하고 만나면은 조금 더 유리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투자사들 외에도 많은 투자사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투자사들을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투자자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자와 직접 접촉을 하거나 두 번째로 지인 찬스를 이용하거나 세 번째로 IR 대회, 네 번째로 중개기관을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인 지인 찬스와 IR 대회를 통해서 기업들은 주로 투자자를 많이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인 찬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미 투자를 받은 기업 대표님들과 만나서 그 투자를 했던 투자사의 투자 심사역과 미팅을 주선해줘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개를 받게 되면 투자 심사역인 제 입장에서 보면은 소개를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고 좀 긍정적인 면으로 좀 검토를 하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지만 단점으로는 주변에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인 찬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 게 단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IR 대회에서 많이 기업이 투자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IR 대회에서 투자 유치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적게나마 있긴 하지만 IR 대회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생각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 단계에서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IR 대회를 통해서 스피칭과 자료와 이런 것들을 고도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나가시는 것은 적극 추천을 해드리지만 IR 대회 통해서 투자 유치까지 성공하는 경우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자의 투자기업 발굴 경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들도 투자할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는데요.
이미 첫 번째로 과거에 투자했던 투자 업체한테 소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IR 행사로 가서 아니면은 정부 지원 사업 평가를 가서 투자 기업을 발굴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투자사들의 투자 심사역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 가서 발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펀드를 투자 조합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투자 조합에 참여하는 유한 책임자와 그 다음에 운영사들 간의 미팅을 통해서 기업들을 발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찾는 경우는 일단은 세 가지로 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IR 행사와 투자 모임과 그 다음에 펀드를 통해서 투자 기업을 발굴하는데요. 순위로 만약에 따지자면은 세 번째 순위가 IR 행사나 정부 사업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자 모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투자 기업을 발굴하는 경로는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들끼리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는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고 투자 유치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 챕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쉬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분인데요. 5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강의에 이어서 2부 투자유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투자 프로세스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첫 번째로는 투자 담당자가 기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최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인데요. 두 번째 단계로 발굴한 기업들을 실무위원회라는 위원회에 예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투자사 내부에 있는 여러 투자 심사역들끼리 내부 회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투자 유치용 IR 자료를 가지고 1차 예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내부 투자 심사역들끼리 검토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되면은 세 번째로 실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실사라는 거는 현장 실사도 있고 회계 실사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현장을 가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지만 재무적으로 회계사를 보내서 회계 실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건 반드시 회계 실사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실사 단계를 진행하는 부분을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쟁 기업이나 경쟁 서비스 기업,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전 후방 기업들을 실제로 가서 실사를 통해서 우리 해당 투자를 할 기업의 평판을 듣게 됩니다. 그걸 레퍼런스 체크라고 하는데요. 대표이사도 마찬가지고 기업에 대해서도 그 평판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전부 다 검토하는 부분이 실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사 이후에 마지막으로 본심사를 하게 됩니다. 본심사는 거의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본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심사역들이 이 기업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심사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투자심사역은 투자심의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에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다 통과되는 건 아니고
일부 심의위원회에서 이의 제기라든지 아니면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투자가 캔슬이 되거나 아니면 보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본심사가 끝나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투자 계약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기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치 증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이내에 회수를 하는 그런 구조로 투자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앞장과 비슷하게 투자 절차별로 의사결정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투자 후보를 발굴합니다. 투자할 기업들을 발굴하는데요. 여기는 보내주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메일로 회사를 소개하는 IR 자료를 보내주시는데요. 그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미팅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두 번째로는 사전 미팅을 하게 됩니다. IR 자료를 가지고 투자 심사역들이 기업에 방문을 해서 미팅을 하고 몇 번 미팅을 거친 이후에 실질적으로 IR 피칭,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투자 심사역들에게 피칭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파악을 한 이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IR 피칭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IR 피칭이라는 걸 하는데요. 경험을 해보신 기업도 있겠지만 IR 데모데이라든지 IR 경진데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발표에 질의응답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 유치와 관련된 IR 피칭은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발표를 하시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까지 포함하면 보통 2시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많게는 3시간, 4시간도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와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IR 피칭하는 연습이라든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단계로 예비 투심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예비로 투자사 내부에 있는 투자 심사역들끼리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본투심의를 열게 되는데요. 투자심사역이 예를 들어서 4명이 있는데 4명이서 다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다고 해서 마지막 5번째 단계인 본투심의에서 반드시 통과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투심의에서 최종적으로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서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일부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단계까지 오면은 투자 심사역은 계약을 해야 하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전환사채라든지 상환전환 우선주의 계약 내용이라든지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좀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투자를 결정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항목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운영관리, 매니지먼트 부분과 시장 부분, 기술 부분, 재무상황, 수익 여러 가지 포인트를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하는데요.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인 운영관리 부분과 시장 부분을 투자자들은 집중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부분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산업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그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짜리 시장 규모와 1000억짜리 시장 규모는 엄연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의 성장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연차별로 시장이 성장하는 경우는 투자할 가치를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더디게 성장하는 시장인 경우에는 투자할 가치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운영관리는 크게 대표이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자의 비즈니스 경력이라든지 과거의 전공이라든지 이런 역량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주 구성을 보게 됩니다. 주주 구성은 대표이사가 가능하면 많은 비중, 주로 8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파트너 형식의 공동대표이사거나 아니면은 대표이사와 일반 이사와 그 다음에 일반 직원과 이렇게 나눠져서 40%, 30%, 30% 이런 유사한 동등한 비율의 구조를 가진 주주 구성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동대표인 경우 50대 50의 주주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투자사들은 꺼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대표이사가 가족과 지인을 포함해서 특수관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8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구조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핵심 기술과 핵심 역량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는 일반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경영진과 기술성, 사업성, 그리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마지막으로 투자 회수 가능성, 이 다섯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세부 항목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내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투자 심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항목들이 전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함이라면은 기본적인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항목에 대한 고민과 지식을 담은 자료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결정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스타트업의 투자 특징과 검토 포인트 그리고 중요 포인트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트업을 투자하게 된다면은 투자하는 투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도 중요하고 시장도 중요하지만 그걸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이사와 팀원, 즉 경영진들의 가장 큰 핵심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투자사들이 투자하는 규모가 작게 됩니다. 최근에는 한 2년 전부터는 투자의 트렌드가 바뀌게 됐는데요. 파셜 투자라고 해서 1차적으로 적은 금액의 투자를 먼저 진행해보고 2차로 기업이 성장하는 수준을 봐서 2차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파셜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을 투자하게 되면은 투자사 입장에서는 투자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타트업을 투자하기 위한 검토하는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시장이 정말로 있는지 있다면 시장의 규모라든지 성장성과 관련된 시장 조사 자료가 충분한지 충실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 조사 자료는 출처가 반드시 최근 3개년권은 제시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 공인된 기관에서 자료를 가져다가 쓰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규모와 성장성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 너무 협소한 시장이기 때문에 자료를 못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를 가지고 추정 시장 규모와 추정 성장성을 제시를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추정 근거를 제시를 하시면은 상응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좀 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좀 설명드리자면은 사실 스타트업은 기술이나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대표이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이사의 과거 역량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관련된 활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관련된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팀원과 관련된 구조를 조금 더 많이 고민하셔서 팀을 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하고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비용에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가 선호하는 스타트업의 지분 구조인데요.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가장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분 구조는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 즉 우호 지분이 80% 이상인 경우 이런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렇지 않고 파트너 형식의 50대 50 아니면 30, 30, 40 이런 구조의 회사인 경우에는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회사가 투자 유치는 받고 싶지만 공동지분, 파트너 형식의 공동지분 형식으로 나눠져 있다면은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시점에서는 내부 조율을 통해서 대표이사에게 80%와 90% 이상의 지분을 만들 수 있는 지분 양도라든지 지분 매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사업이 잘 됐을 경우에 스톡 옵션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그런 계약들을 준비하시면은 전략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했다면은 그 이후에 지분 방어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일단은 프리시드 단계나 시드 단계, 그 다음에 시리즈 A, B, CD 단계별로 5%에서 20% 선까지만 지분을 매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최대한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가장 많아야 하는 부분인데 대표이사는 시리즈 B 단계까지, 물론 여기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만 66% 이상 지분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유치를 잘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을 크게 9가지로 조금 나눠봤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큰 글씨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타트업들은 임팩트 있는 사업계획서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1시간 발표용 사업계획서도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피치덱 형식으로 10분 안에 아니면 5분 안에도 발표할 수 있는 자료까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나다 보면 대부분 발표 자료를 가지고 와서 IR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다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1시간 정도 발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있는 사업계획서를 미리 준비하시고 나서 10분 정도 발표할 수 있는 자료로 요약 압축을 하시면은 가장 좋은 사업계획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가능성이 높은 투자 기관을 선정하는 건데요. 펀드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펀드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정확한 목적성이 있는 투자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펀드의 성격을 고려해서 투자사에게 연락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펀드의 성격이랑 종류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적어드렸는데요. 한국벤처투자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투자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펀드와 그 펀드의 종류와 투자 목적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 심사역하고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건데요. 일단은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투자 심사를 하는 담당자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팁이긴 한데요. 투자 심사역, 지금 만나고 있는 투자 심사역하고 연계해서 투자 유치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시면은 좋은 IR 자료나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나 IR 자료가 완성이 되면은 다른 투자 심사역하고 미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핵심 셀링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주변 기업들과의 MOU라든지 아니면 기관들과의 MOU라든지 구매 의향서나 구매 확약서, 이런 부분들, 수요처와 관계된 모든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사업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너무 많은 투자자와 접촉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투자사들에서 근무하는 투자 심사역들끼리는 굉장히 많은 미팅이나 전화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10군데, 뭐 20군데 이상 이렇게 IR 자료, 투자 유치를 위한 자료를 보내면은 투자 심사역들끼리 대화하면서 기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름이 거론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많은 그렇게 기업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은 오히려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약간 희한한 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투자사들의 그 투자 심사역들과 미팅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가능하시면은 일단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고 매출 성장 곡선을 그려가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좀 더 많은 마케팅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확대해야겠다라는 시점에서 투자 유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회사의 주당 가치,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 유치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는 생각을 좀 줄여주시고 내 기업 입장에서 기업을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킨 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 상황일 때 투자 유치를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7번째는 팀 구성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사실 스타트업들은 인력이 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투자자들도 대표이사와 직원들의 역량을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 중에서도 혹시 대표이사보다 더 역량이 좋은 직원을 영입할 수 있다면 그런 전문가들을 영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번째, 시장의 규모 매력도를 어필하고 경쟁 우위 요소를 제시하라는 건데요. 수요조사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하시고 그 관련된 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대시킬 수 있는지,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확대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마지막으로 수익 창출 잠재력과 투자 회수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요. 투자 유치를 위한 IR 자료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마지막 페이지에는 투자 유치를 원하는 금액을 적어주시고 어디에 사용할지 집행 목적에 대해서도 적어주셔야 하는데 마지막에 한 줄을 더 넣어주시면 좋은 부분은 뭐냐면은 투자사들에게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회수도 어느 정도 일정 시점에서 투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그런 추측이나 아니면은 추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기입을 해주시면은 투자사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이거는 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원칙인데요. 크게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객관성과 현실성을 유지하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 일관성과 정확성 유지, 네 번째 추정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 이 네 가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정리를 따로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기업 단계별로 우리 기업이 초기 단계인지 성장 단계인지 확장 단계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기업 단계별로 만약에 투자 유치를 한다면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할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단순히 자료만 많이 넣는다고 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단계별로 성장 단계별로 투자사와 투자 심사역들이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 봤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스타트업 투자 유치 전략 강의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뭐 컨설팅이라든지 투자 유치와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고 싶으시면은 제가 화면 하단에 아니면 자료 가지고 계신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연락처를 적어 놨으니까요. 연락을 주시면은 메일도 좋고 뭐 문자 메시지도 좋고 뭐 전화도 좋습니다. 그래서 소셜 캠퍼스 온 강의 들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전화하셨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스럽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전북기술지주회사의 정준호 투자심사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